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원자력 엑스파일,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같이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후쿠시마를 잠시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지 전문가들과 같이 긴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전문가들 대화한 내용, 그 다음에 일본 동경전력, 도쿄전력에서 방류하는 절차에 대해서 IAEA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 형태로 최근에 나왔는데 그 내용도 일부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황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있었던 현황 좀 많이 바뀌었죠. 좀 그걸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일단 일본이 현재 전체 가동 중인 원전이 10기가 지금 되고 있고, 신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했을 때 그동안은 업그레이드하고 한 호기당 뭐 2조 이상을 투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원전을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신기준에 적합한 원전이 지금 현재 7기가 나와 있습니다. 심사 중인 원전은 10기고요. 자,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신사협정이라는 것을 해서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와 함께 이것이 동의가 돼야 됩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가 돼야 이것이 가동을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7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전경이죠. 후쿠시마 원전, 이게 드론으로 작년 11월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정 감독께서 이거를 찍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피폭도 좀 많이 받았죠. 예, 그 가운데 그림이 알프스입니다. 그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알프스고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닷가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형체가 폭발 일어나서 제대로 형체가 안 보이죠. 저 끝에 원전, 후쿠시마 원전 1, 2, 3, 4호기가 있고, 왼쪽에 약간 굴뚝같이 있는 해변에 2개의 건물 동이 있는데 저것이 5호기, 6호기입니다. 그래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전체가 지금 정지되어 있고, 1, 2, 3, 4호기 뭐 전체 뭐 녹고 사고 났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5호기, 6호기는 이제 폐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오염수는 오른쪽에 동그랗게 생긴 그 탱크들이 쭉 있는데, 저 탱크 하나가 1000톤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쌓아놓은 오염수가 전체적으로 132만 톤 정도 되고요. 중간에 있는 알프스 설비가 2대가 2동이 있는데, 나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증설이 돼서 2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꾸준히 원전에 있는 건물 내에 있는 오염수를 끄집어내서 이 알프스를 통해서 제염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 탱크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부 파이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2023년 3월 29일 지난달 말 현재로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그림이 있고요.
4호기는 지금 현재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있는 해결료를 다 끄집어낸 상태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4호기는 원전 폭발이 일어났을 때 해결료를 다 끄집어내서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 있었고, 저장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쪽에서 일부 수소 폭발은 있었지만 수위도 내려가고 다행스럽게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저쪽에는 물이 충분히 있어서 그 수위가 좀 내려가긴 했었지만 그나마 그 상태로 사고가 스톱이 돼서 해결료를 다 끄집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3호기도 해결료를 다 끄집어낸 상태고 1호기, 2호기는 사용 해결료 저장조 안에 해결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해결료는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워낙 고방사선에다가 여러 가지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가 방사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1, 2, 3호기 밑에는 그 원자로 밑둥으로 해결료가 떨어져 내려가서 저쪽에 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2호기는 원자로 용기 안에 일부 걸쳐 있고 바닥에는 약간 떨어져 있고 1호기, 3호기는 거의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호기까지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 있는 해결료는 다 끄집어냈지만 1, 2, 3호기 전부 다 공이 원자로 밑바닥에는 가동 중에 운영되던 해결료가 녹아서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호기 측정을 해보니까 12시버트가 나와요. 시간당. 12시버트면 12,000mSib입니다. 12,000mS 시간당.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2호기, 3호기 원자로 용기 주변은 약 4,000에서 5,000mSib 시간당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저 위쪽으로 탱크 원자로 용기 상단 건물에 뚜껑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뚜껑이 있는데 그 1호기는 지금 그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콘크리트 뚜껑인데 저거를 아직 제거를 못하고 있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돼 있고 바닥에는 오염수가 쌓여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1호기는 오염수,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가 올라와서 쌓여 있는 거죠. 저것이 900톤, 그 다음에 2호기는 1140톤, 3호기는 1200톤 정도 원자로 건물 안에 있고, 그것이 터빈 건물 지하에도 같이 이렇게 아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800톤 정도 끄집어내서 다시 400톤은 집어넣고 전처리를 거쳐서 400톤은 집어넣고 400톤은 알프스로 보내가지고 제염해서 저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40톤 정도 일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원자로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원자로 용기가 어디에 지지되고 있냐면 밑에 페데스탈이라고 하는 원자로 용기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 용기의 바닥에 그 밑에 이제 스커트 형태로 볼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그런 실린더형 콘크리트 위에 서 있는 거죠. 저게. 그래서 실린더형 콘크리트 위에 볼팅돼서 서 있죠. 저게 이제 꽤 중요한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원자로 용기 밑에 계구부란 데가 있는데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계구부를 통해서 안에 들여다본 겁니다. 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코름이라고 하죠. 해결료가 녹아서 떨어져 있는 그 코름이 노란색으로 약 한 200도 정도 삥 돌아가면서 원주 방향으로 있는 거고, 그 위치에서 그 페데스탈이라는 콘크리트가 녹은 거예요. 녹아가지고 콘크리트가 녹으니까
철근이 드러난 거죠. 밑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철근이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게 중간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앞에서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삥 돌아가면서 철근이 드러난 것이 보입니다. 이 두께가 120cm예요. 120cm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녹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콘크리트가 녹았다 이렇게 되면 철근은 살아있는데 콘크리트는 녹았다. 철근은 1400도 이상에서 녹잖아요. 그러니까 1000도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핵연료는 약 2000도 이상 돼서 녹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굳으면서 저쪽으로 열이 전달이 돼서 약 1000도 되는 온도가 전달되면서 콘크리트가 녹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단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 기기 이런 것들이 같이 얼부러져 있다. 왼쪽에 두 개의 그림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원전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한국의 원전 오염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KBS에서 옛날에 한번 방송했던 내용을 여기에 이제 좀 옮겨 본 겁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참 잘했어요. 그 배출 기준이 있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약 배출 기준이 30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30 베크렐 퍼 리터. 근데 지금 오염수 핵종의 최대값이 43만 3천 베크렐 퍼 리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은 3,700 베크렐 퍼 리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또 중요한 게 삼중수소가 있죠. 삼중수소가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 퍼 리터인데 최대값이 323만 베크렐, 평균값이 56만 7천 베크렐. 결국은 이 삼중수소는 알프스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치더라도 스트론튬이나 아이오딘, 세슘, 루테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알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생각보다 알프스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 한일 삼중수 배출량을 비교를 했어요. 원전에서. 한국 5개 원전에서 약 210조 베크렐이 지난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는 어떻게 되냐면 1000조 베크렐을 이제 내보내는데 이거를 매년 33조 베크렐씩 방출을 할 경우 약 30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년 22조 또는 33조 베크렐 정도 이렇게 내보내면서 30년 동안 이것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일본에서 비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배출 핵종이 이제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한국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핵연료가 간혹 깨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일부 극소수양의 이제 방사성 핵종과 그 다음에 코발트 같은 그렇게 이제 쇠에 붙어가지고 녹슨 그 찌꺼기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크라우드라고 하죠. 중성자 맞아가지고 방사되는 경우 코발트 60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17개의 핵종이 들어가 있고 보통 그다음에 오른쪽에 후쿠시마 원전은 약 63종 핵종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중에 이제 삼중수소, 코발트, 세슘 이런 것들은 공통 핵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수로나 중수로 우리나라 원전 가동할 때도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배출 기준은 보통 6만 베크렐 퍼 리터, 한국은 4만 베크렐 퍼 리터고요. 오염수가 지금 현재 평균 73만 베크렐 퍼 리터다. 그러면 이거를 희석시켜서 약 1500 베크렐 퍼 리터까지 낮춰가지고 내보낸다는 것이 일본의 지금 현재 계획이죠.
우리가 반대하는 일본의 계획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원전에서 이제 발전소 원자로 밑에 그 오염수가 이제 쌓여 있죠. 이것은 해결료를 거쳤기 때문에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뭐 코발트라든가 이런 그 핵종, 그 다음에 쇠에 붙어 있는 핵종들이라든가 진흙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걸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스토리지 탱크로 보냈다가 이제 알프스를 거쳐서 제염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약 400톤은 다시 발전소로 집어넣고 이런 쭉 과정을 통해서 하루에 초기에, 이건 초기 사진입니다. 초기에 400톤 정도 저장을 했다. 지금은 한 140톤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원통 하나하나가 핵종군을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서 여러 가지 다핵종을 제거한다. 그래서 7개 통이 한 줄로 2개씩 14개 통이 있고 추가적으로 흡착제가 들어가 있는 통 이렇게 해서 총 14개에다가 2개 들어가니까 16개가 통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1년의 시리얼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각각 통마다 여러 가지 다른 핵종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흡착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핵종들을 제거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이게 너무 작다. 20개가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프스 성능이 지금 떨어지는 원인이 바로 요 핵종을 제거하는 그 탱크가 너무 작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영문으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7개 핵종을 제거한 그러니까 이제 그 탱크에서 7개 핵종만 조사를 해본 거예요. 삼중선은 뭐 어차피 제거가 안 되니까 나머지 7개 핵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핵종이 이제 각각 포션을 더해가지고 뭐 1보다 전체를 합이 1보다 작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게 34%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1보다 작다는 것은 기준치에 부합된다. 약 6만 베크렐/리터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66%는 전부 다 1보다 커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기준치를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수, 약 80톤, 80만 톤, 약 130만 톤 중에 약 80만 톤 이상이 이게 지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알프스 처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56만 베크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되니까 이거를 희석시켜서 1500 베크렐/리터까지 낮춰서 수중으로 1km 떨어진 터널을 통과해서 배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씩 이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한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4월 달 말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업데이트된 건데요. 작년 연말까지 일본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일본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느냐 그걸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데이터라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나왔겠죠. 근데 농산물이 후쿠시마 포함한 주변 8개 현이 세슘 검출이 찍어보면 22%가 세슘이 검출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5개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도 14%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농산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거의 전 국토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슘이 14%는커녕 1, 2%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쪽은 14%, 즉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도 14%를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국토가 오염되어 있다. 그 오염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좀 이제 앞으로 결말이 어떻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방사능은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핵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 확산 추세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은 세슘 검출이 이제 후쿠시마 현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5.8%, 그 외 지역은 0.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계속 후쿠시마하고 8개 현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가공식품이 있는데 가공식품이 굉장히 높아요. 후쿠시마 현 포함 8개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이 있어요. 그것이 14.7% 세슘이 검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야생조수육입니다. 고기, 야생조수 고기, 꿩이나 뭐 저기 또 멧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노루, 뭐 사슴 이런 것들, 토끼 뭐 이런 것들은 34%, 34.5%가 오염이 돼 있어요. 즉 3분의 1이 넘습니다. 3마리 중에 한 마리 이상이 오염이 돼 있다. 그 외 지역도 3.72%라고 하니까 야생조수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서식하고 있는 그 조수를 이제 채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야생 조수가 가장 우려되는 하나의 오염된 그 상태로 상당히 안타깝다. 이것이 야생 조수가 오염돼 있다는 결국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마지막으로 더 볼 수 있는 것은 오염 측정 결과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오른쪽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본 식품에서 방사물질 검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우려된 추이입니다. 즉 일본에서 무리한 주민 회귀 정책을 가지고 지역에서 농산물을 자꾸 생산을 하고 수산물을 취득하고 영업활동, 경제활동을 영위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산된 물건들이 이게 유통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염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검역한 내용을 보면 반송 건수가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일본산 수입식품의 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베크렐이고 다만 어린이한테 공급하는 식품들은 50베크렐 정도로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식품들을 일단 요오드하고 세슘을 측정을 합니다. 요오드하고 세슘은 감마거든요. 감마. 그거는 차폐를 잘 통과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폐는 물 같은 걸 제외하고 차폐를 잘 통과하기 때문에 측정이 쉽다, 용이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한 수준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낮은 방사선 준위에서의 환경 방사선, 즉 저준위 방사선 오염을 측정하기에는 대표 핵종인 이오드하고 세슘 이걸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그 외 다른 핵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삼중수소, 스트론튬 이런 베타 핵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 핵종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베타 핵종도 측정을 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물건이 들어와도 뭐 일주일, 2주일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베타 핵종까지 측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번에 갔을 때 전문가인데요. 구마모토 메이지대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은 40년 이상을 환경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좀 녹화된 내용을 잠깐 좀 같이 들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1の日本の環境法は放射能による環境汚染を防げないという話に入ります。監視と環境影響法では汚染を防げません。その上土壌汚染と廃棄物に関しては個別法の改正もまだ行われていません。その理由は土壌と汚染と廃棄物は汚染の終着点だから規制することが困難。大気と水質は通過点だから規制が優しいんですけど、最後の落ち着き先終着点が土壌と廃棄物だから規制が難しい。多くを今その減らすために今その公共事業に利用しようとしてるんですね。汚染土壌を8000ベクレルキログラムあたり8000ベクレル以下の土壌は公共事業道路に使ったりしようと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る。だから、いつまでたっても土壌と廃棄物については法律ができてません。 그래서 이제 구마모토 선생이 이제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게 수질과 대기의 오염 여부는 이것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폐기물이 돼 있는 그 방사능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버리는 것은 종착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딘가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쌓인 지역에 계속 오염이 축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의미로 폐기물 규제가 지금 환경법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배출량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학자로서 볼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고시 농도, 즉 리터당 100베크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일본은 6만 베크렐이잖아요. 그것을 1500베크렐까지 낮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눠서 내보내는 거와 한꺼번에 내보내는 거 큰 차이는 결국 안에서 희석되기 때문에 총량으로 봐야 된다. 얼마가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낮춰서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착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도 농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총량으로 규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임팩트, 환경에 대한 충격, 이것은 작아도 총량 규제로 가야 전체적으로 얼마가 그 환경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오염수는 바다로 버릴 게 아니라 육상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양 배출을 통해서 방사능을 바깥에 내보내면 그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환경 문제를 전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런던 조약에 의해서 1996 의정서가 2006년에 이제 발효된 런던 조약이 있습니다.
그 52조에 보면 선박 비행기 해양 시설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투기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금지돼야 된다. 국제형법 재판소에서도 아마 이것을 금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방출을 하기로 했는데 IAEA가 감시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IAEA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거를 보고 있느냐. IAEA도 런던 조약으로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지만 IAEA 절차서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투기하는 방법,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낮은 수준의 방사능을 또는 환경에 영향이 적은 아주 극소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허용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해양 투기가 사실상 완벽하게 금지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이 1500베크렐/리터까지 낮춰가지고 내보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마모토 선생은 폐기물이 방사능이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대기 그 다음에 수질 그래서 이런 물과 공기가 오염된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오염된 공기나 그 물은 최종 종착이 될 수 있는 바다로 버리지 말고 이 지상에서 적절한 곳에 잘 이렇게 보관해 충분하게 시간에 따라서 반감기가 지나서 좀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장입니다. 거의 지금 한 80 전후로 되신 것 같은데 40년 동안을 그분은 이제 법학 그 박사하고 메이지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평생을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온갖 소송, 피해 보상 소송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마모토 선생 하신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それで括弧2の濃度規制では総放出量は変わらないという話に移ります。それをトータルに規制しなきゃいけない。それはもう環境サイドからの規制でなきゃいけない。そういう点から見たら、この国事濃度限度による規制は環境を守る上では欠陥の思った規制です。で、特に濃度の規制っていうのはその規制で測る前に希釈すれば薄めてしまえば基準を簡単にクリアできます。内閣府の原子力安全委員会が決めた指針では1年あたりの放射性物質の放出量の努力目標として放出管理目標値という数値が定められていて、それによれば震災前には放出管理目標値は福島原発全体で22兆ベクレル年間で、しかし震災後はもうとてもそんな総量をそれ規制を守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からもう設けませんということで総量規制はなくなってます。ですから海洋への排出の際に人体被害についての基準や一度の排出についての濃度の基準を着度とするのはごまかしです。 예, 구마모토 선생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충분히 낮춘 방사능 농도로 내보내서 인체에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배출을 이제 시키면서 그 농도를 충분히 낮춰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환경 전체에 대한 영향 그것을 보고 총량이 나간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총량 규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총량 규제로 들어가면 이미 총량 규제치를 넘어버렸죠. 핵연료가 전체가 다 파괴돼서 폭발해서 날아간 체르노빌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능만큼 여기는 수소 폭발로 이제 날아가고 대부분 원전은 밑바닥에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간 것이 체르노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엄청난 양이라서 이 지역에 후쿠시마 현 지역을 엄청나게 지금 오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규제 한도를 초과했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보내야 될 것이냐. 총량이나 이제 그 농도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총량 기준은 벌써 초과했으니까 안 되고 그럼 농도 기준으로 내보내야 된다는데 농도 기준도 연간 뭐 22조 베크렐 이렇게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미 벌써 배출이 됐기 때문에 허용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